정규이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33번째 시간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 3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표를 4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렬이든지 상관없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속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은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 즉 사례 해결형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본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특히 상속분 계산에서의 사례 적용 연습들을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동안 출제됐던 내용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유류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습상속과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의 권리나 의무를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배우자, 얘들을 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먼저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피상속인이라는 개념과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은 사망한 당사자, 즉 사망자를 이야기하고요.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을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즉시 그의 모든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라는 개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사망과 동시에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간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적극재산이라는 개념과 소극재산이라는 개념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재산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적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이나 부동산 아니면 채권과 같이 내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적극재산이고요. 채무 내지는 빚과 같이 나에게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의 경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는 적극재산만 넘어가고 아니면 특정인에게는 소극재산만 넘어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법정상속과 이 법정상속과 별개로 유언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속의 이유는 첫 번째, 유언이 있는 경우와 유언이 없는 경우를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를 다른 말로 유언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을 했는데 법이 정한 방식을 위반해서 유언이 사라진 경우를 법정상속이라고 이야기하며, 상속의 가장 원칙적인 경우는 유언상속이기 때문에 유언상속을 1차적으로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의 경우는 2차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유언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은 법에 정해진 상속순이라든가 그 상속 비율들을 따라야 되는데, 유언상속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더 추가하셔야 되는 개념이, 법정상속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상속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상속에서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도 역시 유언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유언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유류분에 의한 제한은 받고 있다. 즉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요거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법정상속의 경우는 유언이 없는 경우 내지는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걸 머릿속에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법정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과 태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정 상속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순위와 관련해서는 직계 비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계라는 개념과 존속과 비속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바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가게 될 때를 우리가 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나 나의 할머니의 경우는 직계 존속이 됩니다. 나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존속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나 딸 그리고 나의 손자나 손녀의 경우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의 경우는 다이렉트에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반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삼촌은 역시 나보다 윗대에 해당하니까 삼촌의 경우는 반계이면서 혈족이면서 나보다 존속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촌수를 계산할 때 1촌, 2촌, 그리고 4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물어보니까 확인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개념이 직계비속. 나 밑에 있는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가 1순위가 되고요. 1순위가 없을 때는 직계존속. 아버지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2순위가 되며 형제 자매는 나의 여동생의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아들을 사촌이라고 부르는데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즉 삼촌이나 아들의 경우는 4순위 상속인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배우자라는 건 법률혼 배우자이면서 두 번째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가 여기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혼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혼한 전처의 경우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연결해 두시면 좋겠고요. 1순위나 2순위의 경우, 즉 법률혼이면서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의 상속분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순위의 상속분의 50%가 가산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법정 상속에서 요 내용들은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속인은 상속 자격을 잃게 되고 이걸 우리 민법 100/100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고의료, 직계존속이나 비상속인 등등등 이라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일단 상속 결격자가 되고요. 고의로 이들에게 대해서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얘도 역시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기,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 즉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호를 보시면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를 한 것, 이 5가지의 경우는 상속의 자격이 박탈되게 된다. 그러면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속분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별표가 필요한 분야고요. 별표 3개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 쪽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은 상속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이 문제가 응용될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에서는 제일 먼저 상속 순위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1순위가 뭐였습니까? 예, 직계 비속이었고, 그 다음에 배우자였고, 그다음 2순위는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했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는 선순위자와 후순위자가 함께 있는 경우, 즉 본인의 사례에서 보니까 아들과 딸 2명 직계 비속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2순위가 있는 경우가 2순위가 사라지고 1순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제일 먼저 계산하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선순위자와 그리고 후순위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는다. 그거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같은 순서에 있는 사람들, 즉 직계 비속이 현재 3명이 있을 때, 즉 동순위자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 사이는 반드시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다. 요거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이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인지 아니면 법률혼 배우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고 법정 상속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지우고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9억의 재산을 3명이서 동시에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얘들은 3억씩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33으로 가지고 간다. 여기서 잡아주셔야 되는 또 하나의 원칙이 균분인데, 이 같은 순서에 있는 사람들이 친생자가 아니라 입양으로 자식이 됐거나 아니면 혼인을 해서 출가를 했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우는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일 때 같은 순서에서는 이게 자연 친족이냐 법정 친족이냐, 자연 혈족이냐 법정 혈족이냐, 그 다음에 동거하느냐 아니면 별거하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제도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서 어떤 부족이 발생했을 때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게 되는데요. 유류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이 사례에서 9억에 본인이, 너무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례에서 본인이 9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지 않고 이 9억의 재산을 어떤 사회단체에 전액 기부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과 딸들이 기부로 통해서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아들과 딸들이 일정한 금액, 즉 상속분에서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유류분은 인정되는 사람들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배우자나 직계 비속인이 상속인이었다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고, 그다음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 그가 만약에 상속의 대상이었다면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전 이 사례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아들들이 3억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그 다음에 모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들만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배우자 그리고 모의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즉 유류분 제도라는 건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게 먼저 정리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에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즉 얘들은 직계 비속이니까 얘들은 공통적으로 유류분을 2분의 1,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서 1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선 사례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9억의 재산을 전액을 기부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본인이 9억의 재산 중에서 전액이 아니라 4억을 기부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4억을 기부하니까 상속이 가능한 금액은 6억이 남아 있고요. 이 상속 재산을 똑같이 가져가니까 얘들은 2억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3억보다는 2억이 적지만 이 2억이라는 것은 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보다는 많습니다. 즉 1억 5천보다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즉 4억을 기부한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경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와 구별하셔야 되냐면 전액을 기부하면 얘들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원래 받을 수 있던 3억에서 1억 5천만 원씩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원래 상속분보다는 적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유류분 제도 자체는 상속분 중에 일정 금액을 주장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속 금액에서 그 유류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개념이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그 이외, 법정 상속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법정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 이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상속 개시 전이나 아니면 상속과 동시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인에게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존재할 때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하고요. 얘도 좀 전에 있던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얘들이 법정 상속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사례에서 아들이 본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들과 본인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물론 결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 법률상의 배우자, 처가 있을 경우에 아들과 처가 아들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얘들이 대신 받는 걸, 얘들이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받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아들과 처의 상속분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9억의 재산을 남기게 되면 아들이 받을 금액은 3억이 되고요. 그 다음 아들과 그의 3억을 1대 1.5로 이렇게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금액이 딱 안 떨어지니까 2대 3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억의 5분의 2와 3억의 5분의 3을 처가 받아가고 아들은 이렇게 받아간다. 이 내용까지가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지금 유류분과 대습상속은 아직 출제되지는 않은 테마지만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승인과 포기와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즉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 상속인이 자유롭게 승인을 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승인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 즉 3개월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 될 동안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있으면 단순 승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을 포기하는 동시에 채무도 갚지 않아도 되고요.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를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 승인이 되기 위해선 3개월 이내에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해야만 한정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실 내용이 계약과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과 법률 관계, 앞쪽에서 우리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것을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채권과 채무의 이행에 따라서 물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가 채권 채무 그다음 물권의 변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채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권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즉 뭐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절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는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채권 채무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때도 여전히 채권 채무 관계가 되고요.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하면 이 등기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서에서 어떤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채권 채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물권이 있다. 그거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채권과 채무, 채권과 물권의 특징들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채권 채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바탕 하에서 뒤쪽에서 보실 등기부라든가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효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동시에 여러 개 채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물권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세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권의 대세효와 이 배타성 때문에 우리가 공시의 원칙과 그다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특정 이 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제도. 즉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라는 게 있고요. 이 등기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가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해서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 정하라는 것이고요. 이 등기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물권은 크게 소유권과 점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장 완전한 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그 목적물을 소유, 사용, 수익이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완전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권이라는 것,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상태, 즉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권한이 제한될 때 이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 물권에서는 크게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용익 물권은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의 권한은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 용익 물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담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처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세 가지 권한 중에서 사용 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용익 물권, 처분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때는 담보 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요.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가 지상권이고 어떨 때가 저당권인지를 제가 지금 프린트를 별도로 준비해 왔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상권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얘는 남의 땅에 나의 무덤, 나의 무덤은 불가능하겠죠. 죄송합니다. 남의 땅에 어떤 우리 부모나 아니면 조상의 무덤을 설치한 경우, 이 땅 자체가 제 거는 아니지만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주로 용수권이나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경우, 아니면 하수도 같은 경우가 지역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전세권이라는 개념. 우리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 얘를 지금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앞에 가면 붙어 있는 전세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민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통상 붙어있는 전세라는 개념은 채권적 전세고, 얘는 오히려 전세라는 개념보다는 임차권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아까 채권은 대인효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구나,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면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길을 가시다 보시면요, 어떤 인테리어를 해줬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았다. 그래서 건물 앞에다가 여기는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라는 이런 현수막들을 가끔씩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얘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 예금을 담보로 무엇인가 대출을 받게 되는 거. 요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라면 예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질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처분하는 것, 이걸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얘는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건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건의 종류 그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쪽에서 우리가 등기가 되는 권리와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얘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역권과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이기 때문에 등기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은 등기가 있다. 그러면 등기부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에게서 물권의 변동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속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같이 잡아 주셔야 되는 게,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신 바탕 하에 등기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등기부의 경우는 크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와 관련돼서 등기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저희 쪽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시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그 건물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니까 동그라미시 다이아몬드구 별표동에 이 집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집은 벽돌조 슬라브고 주택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주택이 해당하는구나. 즉, 이 건물의 위치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표제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등기부는 또 등기부의 경우는 갑구와 을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의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구를 통해서 이 목적물의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제한 물권을 등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를 봤던 이유가 그 중에서 일부가 여기 등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구를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저당권이었고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떨 때 근저당이고 어떨 때가 저당이다. 요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얘는 저당권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갑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구를 보니까 1999년 2월 20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갑구에 기록하는 게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는데 보존 등기는 건물을 짓고 나서 최초의 등기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좀 전에 봤던 단독주택은 홍길동이 짓고 나서 홍길동이 처음으로 등기를 했구나. 이게 지금 보존 등기를 보는 이유고요. 그 다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났을 때 이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래 홍길동의 소유였던 집이 2002년 3월 15일 매매를 통해서 이몽용에게 넘어가게 됐고 그럼 현재 소유자는 홍길동이 아니라 이몽용이구나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과 이몽용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을구를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몽용이 집을 산 이후에 5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면서 이 집을 담보로 잡혀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채권의 최고액, 즉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는 얘기고요. 실제 빌린 금액이 5천만 원은 아니다. 그건 근저당권의 특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의상 5천만 원을 빌렸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마지막 테마 같이 정리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요 내용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역시 저희한테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도 별표 3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느냐, 확정력을 갖췄을 때 대항력과 확정력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항력이나 확정력과 관련한 개별 사례 문제는 문제풀이, 자, 기출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항력의 개념과 확정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 물건의 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로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는 채권이었고요. 채권은 물건보다 먼저 성립하더라도 물건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연 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채권이나 물건이 충돌하게 되면은 언제나 물건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제나 물건이라는 건 얘가 먼저 성립하고 물건이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물건이 먼저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긴다라면 채권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충돌하는 것이 물건 간의 충돌이 있다면 얘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먼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성립 시기에 따라서 보호가 결정되는데 채권은 언제나 물건보다 나중에 보호가 되니까 주거용 건물이나 아니면 임대차,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는 세입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 임차권자에게는 물건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것이 대항력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건처럼 취급한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순서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물건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항력의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가 주민등록이 있고 주택의 인도, 즉 현실의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항력의 내용으로 보면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게 대항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확정력이라는 개념은 대항력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인까지 갖추면 확정력이 인정되는데 대항력과 달리 확정력이라는 것,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수리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즉 대항력과 달리 확정력은 경매에서 인정되는 권리고 경매가 아니라면 통상 대항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 자 얘도 문제를 풀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대항력이나 확정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임차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물건과 채권을 자꾸 비교했던 이유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건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특정한 정책적 이유로 비록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우선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 이게 소액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이 별도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통상 문제를 보시면 소액보증금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 요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문제가 출제될 때는 소액보증금은 반드시 기출지문, 문제 안에 보증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액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인 경우로 알 수가 없고요. 특정 금액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배당 순서와 관련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얘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소액보증금은 비록 채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언제나 물건보다 우선하고 즉 최우선 변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주택에서 경매 기입 등기가 시작되기 전, 즉 경매가 시작된다라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칠 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금액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요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면 그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자는 아니다. 이게 문제에서 팔 수 있는 함정이니까 이쪽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조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챙겨주시면 좋고, 임대차의 승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사실혼, 공동생활하는 사실하는 경우에는 승계될 수 있다. 즉 일정한 경우에 임차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이쪽은 문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올려놓은 이 프린트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도 또 하나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겐 불리하고 임차인에겐 유리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사자 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더라도 무조건 2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록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법과 정치 파트 전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강의를 듣다가 혹시 부족하다 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통상 이쪽 파트가 그렇습니다. 얘를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를 잡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얘를 지금 1시간 안쪽에서 끝내려다 보니까 지금 생략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거는 감수를 하고 제가 질문과 첨삭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